싱글벙글 코주부 의원. 옛날 한양 숭례문 밖에 우현이라는 의원이 살았습니다. 코가 아이 주먹만 해서 코주부 의원이라고 불렸지요. 우 의원 집 앞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우 의원은 병도 잘 고쳤지만 늘 웃는 얼굴로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주먹코를 실룩실룩 하면서 말이에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 방문을 열어보니 한 총각이 마당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간바위라고 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져서 마을 의원에 찾아갔지만 전한 갑밭이라고 오질 않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우 의원은 서둘러 침통을 챙겨 들었습니다. 사람 목숨 귀한 거야. 갑밭이라고 다를 바가 없거늘. 어서 가세. 우 의원은 맥을 짚어보고 배도 꾹꾹 눌러보았지요. 어젯밤에 어머니가 무얼 자셨나? 신발 만들어 준 싹으로 암탉 한 마리를 받아서 푹 고아드렸더니 맛있게 드셨습니다. 급히 드셔서 체하셨구먼. 우 의원이 배꼽 한 뼘쯤 위에 침을 놓자 잠시 뒤 간바의 어머니가 굶실굶실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번에는 우 의원의 아내가 급히 찾았습니다. 나으리,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큰애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더니만 점심 나절부터는 온몸이 불덩이 같습니다. 우 의원은 아들이 누워있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콧불인가 보. 땀을 푹 내면 한결 좋아질 테니 이불을 덮어주고 방에 불을 더 넣으시오. 우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렸을 병자들 생각에 서둘러 사랑방으로 나갔습니다. 우 의원은 밤늦게 다시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들 얼굴에 울긋불긋한 반점이 보이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우 의원이 윗옷을 벗겨보니 온몸에 빨간 반점이 피어있지 뭐예요. 우 의원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열에 9은 죽는다는 마진에 걸린 것이었지요. 온몸에 좁쌀 같은 붉은 발진이 돋는 마진. 이 홍역이라는 전염병에 걸리면 당시에는 거의 손도 못 쓰고 죽는 병이었답니다. 우 의원은 약재를 다려 먹이며 밤낮으로 아들을 치료했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나흘 만에 죽고 말았지요. 그날부터 우 의원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들 목숨도 살리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의원인가? 우 의원은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충청도 작은 산골 마을로 홀로 내려갔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산골 마을 사람들은 한양에서 의원이 왔다며 너나 할 것 없이 우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 의원은 병자들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애원해도 소용없었지요. 우 의원은 그저 날마다 산이나 들을 헤매고 다니면서 어쩌다 약초라도 캐면 그걸 내다 팔아먹고 근근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 의원은 산에서 내려오다가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비를 피하려다가 그만 미끄러지는 바람에 발목을 다쳐 꼼짝할 수 없게 되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까막소니가 나타나서 우 의원의 발목에 나뭇가지를 대고 자기 속옷자락을 찢어 칭칭 감아주었습니다. 넌 날마다 나를 찾아와 할머니 병을 고쳐달라던 아이구나. 까막소니 덕분에 우 의원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 의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까막소니 같은 어린아이도 아픈 사람을 구해주는데 의원이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모른 척하다니. 날이 밝자마자 우 의원은 까막소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까막소니의 할머니는 허리가 많이 아파 걸을 수가 없는 상태였지요. 우 의원은 등줄기를 따라 쑥뜸을 놓고는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알려주며 환히 웃는데 옛날처럼 주먹코가 다시 실룩실룩 하지 뭐예요. 우 의원은 다시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또 밤이 되면 의학 공부도 열심히 했지요.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마진 치료법을 꼭 찾아내고 싶었거든요. 마진 치료에 관한 중국 책을 어렵게 구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틈만 나면 깊은 산속을 헤매며 책에 나오는 약초들을 캐서 잘 말려두었지요. 마을에 마진이 돌았는데도 살아난 아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먹였는지, 어떻게 열을 내렸는지 조목조목 묻고는 빠짐없이 적어두었습니다. 우 의원이 산골 마을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루에 앉아 약재를 말리고 있는데 까막소니의 할머니가 우 의원을 부르며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우리 손주가 몸이 불덩이요. 우 의원은 한 걸음에 달려가 까막소니의 옷을 벗겨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에 빨간 반점이 울긋불긋 나 있었습니다. 몸은 불덩이고 눈에는 눈곱이 끼어 있는 게 틀림없이 마진이었습니다. 우 의원은 우선 물수건으로 까막소니의 이마와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들창을 열어 바깥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소금물로 입안을 깨끗하게 헹궈냈지요. 그러고는 서둘러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옆집 아이 목에도 반점이 있지 뭐예요. 마지는 사람들에게 옮겨다니는 무서운 병이었거든요. 우 의원은 열이 있거나
빨간 반점이 돋은 아이들을 우이원의 집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열만 나는 아이들은 안방에 눕히고 반점이 돋은 아이들은 사랑방에 눕히시오. 우이원은 말려두었던 약재를 꺼내서 기침을 먹게 하는 것, 열을 내리게 하는 것, 열꽃을 피게 하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약재를 다려 아이들에게 정성껏 먹였지요. 밤에도 자지 않고 아이들을 살피며 자세히 적어두었고 하나하나 치료법을 찾아갔습니다. 전초를 다려 하루 3번 먹였더니 기침이 멎었다. 칡뿌리를 다려 하루 3번 먹였더니 열이 내렸다. 고수를 다려 하루 3번 먹였더니 열꽃이 잘 폈다. 무즙을 내어 큰 숟가락으로 하나씩 먹였더니 회복이 빨랐다. 우 의원은 닷새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의원님. 깜빡 잠들었던 우 의원은 까막소니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얼른 까막소니의 이마에 손을 대어 보았지요. 이제 됐다. 우 의원은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온 듯 기뻤습니다. 하루가 지나니 다른 아이들도 열이 내리고 빨간 반점들도 점점 사그라졌습니다. 마침내 우 의원이 마진을 치료해낸 것이었지요. 몇 해 뒤 나라 안에 다시 마진이 퍼졌지만 많은 아이들이 병을 이기고 나을 수 있었습니다. 마진 치료법에 대한 책이 나와서 의원들이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책은 물론 우 의원이 쓴 것이었답니다. 우 의원은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살았습니다. 주먹코를 실룩실룩 하면서 말이에요. 소목장이 덕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가구를 잘 만드는 소목장이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무 창고에는 언제나 묵은 나무가 가득했지요. 할아버지는 손녀 모기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나무를 3년 이상 묵혀야 좋은 가구 재료가 된단다. 할아버지네 집 길 건너편에는 젊은 소목장이 덕상이가 살았습니다. 덕상이가 만든 화려한 가구는 비싼 값에 팔려나갔지요. 나무를 어느 세월에 3년이나 묵혀? 대충 말리면 되지. 덕상이는 항상 할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또가 두 소목장이에게 큰 책장을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덕상이의 나무 창고가 텅 비어 있었지 뭐예요. 이 일을 어쩐다? 말린 나무를 구해야 하는데. 그날 밤 할아버지의 나무 창고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에 있던 나무가 깡그리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전에 베어둔 오동나무도 함께 모습을 감추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기는 할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날품팔이를 했지요. 어느 날 모기는 헌집 치우는 일을 돕다가 우연히 어른들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저 대들보는 어찌할 텐가? 글쎄, 땔감으로나 써야지 다른 쓸모가 있겠나? 순간 모기의 머릿속에 반짝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기는 달구지를 빌려 헌집에 나무를 싣고 왔습니다. 나무를 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이렇게 오래 묵은 나무를 대체 어디서 구한 게냐? 모기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헌 집에 대들보를 얻어왔어요. 할아버지는 당장 나무를 잘라 대패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잘 다듬은 나무를 짜맞추어서 오동나무 기름을 먹였지요. 할아버지는 못 하나 쓰지 않고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소박하고 튼튼한 책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든 책장이 동헌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또는 덕상이의 책장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지요. 할아버지의 책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봐라, 젊은 소목장이 덕상이에게 큰 상을 내리고 소목장이 할아범에게는 보리쌀 한 마를 내주어라. 덕상이는 할아버지를 마음껏 비웃었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또가 있는 동헌에도 물난리가 났지요. 사또나리, 큰일 났사옵니다. 이방이 호들갑을 떨며 달려왔습니다. 이방은 서고를 살피고 돌아오던 길이었지요. 사또는 이방을 따라 서고로 가보았습니다. 덕상이의 책장이 온통 뒤틀어져서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책장은 변함없이 똑바로 서 있었지요. 놀란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두 소목장이를 당장 불러들여라. 소목장이 덕상이는 내 죄를 알렸다. 사또나리, 알고 보면 이것은 모두 할아범의 잘못입니다. 사실 저 책장은 할아범의 오동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내 나무를 훔쳐간 것이 바로 내 놈이로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사또는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심보가 고약한 덕상이는 큰 벌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가구를 몰라보아 미안하오. 사또는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의 가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슬기로운 모기도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소목장이가 되었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장수는 바닷가에 있는 소금밭에서 소금을 사다가 여기저기 다니며 파는 일을 했지요. 어느 날 소금장수는 소금을 지고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도 사람이 사는 동네는 나오지 않고 울창한 숲만 계속되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나? 여기가 대체 어디지?
이렇게 헤매는 사이 날이 저물고 말았답니다. 소금장수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훔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어요. 허겁지겁 고개를 넘어서는데 저만큼 앞쪽에 빈 쌀자루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걸 떨어뜨리고 갔지? 소금장수는 쌀자루를 주웠어요. 그리고 부지런히 길을 걸었답니다.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휘, 휘. 나무들이 귀신 울음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머리카락이 쭈뼛 일어서는 것 같았지만 소금장수는 열심히 걸었답니다. 다행히 한 고개를 더 넘고 나니 골짜기 저쪽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소금장수는 얼른 그 집으로 갔지요. 소금장수가 쾅쾅 대문을 두들기자 안에서 젊은 안악이 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인데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소금장수는 안악에게 부탁을 했지요. 안악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저녁밥까지 차려주었어요. 마침 배가 고팠던 참이라 소금장수는 맛있게 밥을 먹었지요. 그런데 숭늉을 들고 들어온 안악이 쌀자루를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 쌀자루는 어디서 났습니까? 아, 이거요? 저기 고개 너머 길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워봤지요. 누가 떨어뜨린 모양입니다. 소금장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런데 안악이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칼을 들고 들어왔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소금장수는 너무 놀라 뒤로 주춤 물러났답니다. 그 쌀자루는 제 남편의 것입니다. 그게 길에 떨어져 있었다면 필시 도적에게 쌀을 빼앗기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편의 시체를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칼에 죽으시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시체를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안악이 소금장수 앞에 칼을 쓱 들이대며 말했어요. 혼이 쑥 빠진 소금장수는 어쩔 수 없이 시체를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지요.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답니다. 안악은 관솔불을 들고 나오더니 앞에 서렵니까? 뒤에 서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겁이 나서 뒤에 서겠다고 말했지요. 안악이 관솔불을 들고 앞장을 서고 소금장수는 안악의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갔지요. 그런데 등 뒤에서 시퍼런 불덩이가 일렁일렁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글쎄 산짐승들이 슬금슬금 따라오고 있지 뭐예요.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답니다. 소금장수는 발을 탁 구르며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자 시퍼런 불덩이들은 멈칫 걸음을 멈추었어요. 때맞추어 안악이 관솔불을 휘둘렀답니다. 그렇게 산짐승들을 쫓으며 소금장수와 안악은 산속을 뒤졌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남편의 시체를 찾게 되었지요. 이 시체를 안고 가렵니까? 아니면 관솔불로 짐승들을 쫓으렵니까? 남편의 시체를 찾은 안악이 물었어요. 소금장수는 시체를 안고 가는 것보다는 관솔불로 짐승을 쫓으며 가는 편이 낫겠다 싶어서 관솔불을 날름 받았지요. 그러고는 시체를 안고 가는 안악을 따라가며 관솔불을 휘둘렀답니다. 다행히 산짐승 밥이 되지 않고
무사히 집까지 가긴 갔지요. 소금장수는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시신을 안방에 눕히고는 안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려면 친정 오라버니를 불러와야 합니다. 산 너머에 있는 친정으로 기별을 하러 가렵니까? 아니면 여기서 시체를 지키고 있으렵니까? 무서운 산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산길을 걸어 산 너머로 가는 일도 끔찍하고 또 혼자서 시체를 지키고 있는 일도 끔찍했지요.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 어떡하겠어요. 소금장수는 시체를 지키고 있겠다고 했지요. 소금장수에게 시체를 맡긴 안악은 밖으로 나갔답니다. 덜렁 시체와 단둘이 남겨진 소금장수는 얼마나 무서운지 오줌보가 탱탱해졌어요. 무서워 죽겠는데 눈이 자꾸만 시체 쪽으로 돌아갔지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시체를 쳐다보았답니다. 흔들리는 불빛 때문인지는 몰라도 시체가 꼭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소금장수는 눈을 꽉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벌떡 일어서는 것 같은 거예요. 번쩍 눈을 뜨고 봤더니 시체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를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기겁을 한 소금장수는 엉겹결에 부엌으로 도망을 치고는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았답니다. 그러고는 그만 기절을 해버렸어요. 다행히 안악이 오라버니를 데리고 일찍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소금장수는 죽었을지도 모른답니다. 날이 밝자마자 소금장수는 그 집을 나왔답니다. 그런데 터벅터벅 걸어 강가에 이르렀는데 사공이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영감님,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눈길을 돌리는데 물에 머리가 허연 노인의 모습이 비치지 뭐예요. 저게 누군가 싶어 봤더니 세상에 그게 바로 자기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소금장수는 그만 너무나 무서워서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것이었지요. 하늘아씨와 검은고. 옛날 옛적 하늘나라에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이 있었습니다. 궁궐 마당 한가운데는 밤나무와 오동나무가 한데 얽혀 있었지요. 옥황상제의 아들 천재 황자는 그곳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하늘아씨를 사모했답니다. 하늘아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모두 잠든 캄캄한 밤이면 아씨는 어깨 위에 날개옷을 걸치고 하늘 문 앞으로 걸어갔지요. 문을 지키는 용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아씨는 큰 문을 살며시 열고 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아씨가 남몰래 찾아간 곳은 땅 아래 어느 집이었습니다. 본디 하늘나라 사람들은 땅 위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하늘아씨는 자신의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답니다. 그 집에서는 한 청년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답니다. 그 청년의 손끝에서 맑은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소리는 물소리인 듯 바람소리인 듯 오묘했지요. 하늘아씨는 그 집 지붕 위에 가만히 앉아 때로는 천둥 같고 속삭임 같은 음악 소리를 밤새 들었습니다.
동트기 직전 새벽이 오면 하늘아씨는 하늘로 날아가 커다란 하늘문을 살며시 열고 사뿐히 나무로 돌아왔지요. 그러고는 날개옷을 벗어놓고 곧바로 잠이 들었답니다. 하늘나라 사람 어느 누구도 하늘아씨의 비밀을 몰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옥황상제가 커다란 나무 그늘에 쉬러 왔다가 하늘아씨에게 춤을 청했습니다. 하늘아씨는 아름답고 우아한 몸짓으로 춤을 추었지요. 마치 사랑에 빠진 듯 아름다운 춤이로구나. 옥황상제의 칭찬에 하늘아씨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에 내려갔던 하늘아씨는 다급하게 하늘문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하늘 한 구석이 훤하게 밝아오고 용이 꿈틀대며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지요. 황급히 달리던 하늘아씨는 그만 날개옷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새벽 산책을 나섰던 천재 황자는 옷의 주인이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천재 황자는 하늘아씨의 날개옷을 얼른 감추었지요. 하늘아씨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사방으로 날개옷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날개옷을 찾지 못했지요. 이제 하늘아씨는 더 이상 땅으로 내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묘한 악기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자 하늘아씨는 병이 들고 말았답니다. 탐스럽던 긴 머리는 윤기를 잃고 사과처럼 붉은 뺨도 시들어갔지요. 푸르고 싱싱했던 오동나무와 밤나무는 천천히 검은빛으로 말라갔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천재 황자는 조심스럽게 날개옷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아씨는 좀처럼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늘아씨의 생명의 불꽃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천재 황자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천재 황자는 날개옷이 이끄는 대로 하늘말을 달렸습니다. 오묘한 악기 소리가 들리는 곳에 한 청년의 집이 있었지요. 천재 황자는 청년을 태운 후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아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말없이 듣고 있던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재 황자는 하늘아씨를 흔들어 깨웠지요. 하지만 하늘아씨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맑은 눈 속에 하늘아씨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청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찬 손놀림을 가누었습니다. 순간 천둥처럼 힘찬 소리가 온 하늘을 뒤흔들었어요. 그러자 하늘아씨가 희미하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아씨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온 하늘을 뒤흔든 악기 소리를 듣고 옥황상제가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청했지요. 저는 검은 고를 타는 왕산악이라고 합니다. 부디
하늘아씨의 죄를 용서하시어 저와 함께 땅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왕산악과 하늘아씨는 옥황상제의 허락을 얻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늘아씨는 집 뒷마당에 밤나무와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들이 자라자 왕산악은 거문고를 연주하고 하늘아씨는 춤을 추었지요. 그러면 어디선가 검은 학들이 날아와 너울너울 날개짓을 하며 두 사람의 주위를 맴돌았답니다. 소목장이 덕이. 옛날 어느 마을에 가구를 잘 만드는 소목장이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나무 창고에는 언제나 묵은 나무가 가득했지요. 할아버지는 손녀 모기에게 항상 말했습니다. 나무를 3년 이상 묵혀야 좋은 가구 재료가 된단다. 할아버지네 집 길 건너편에는 젊은 소목장이 덕상이가 살았습니다. 덕상이가 만든 화려한 가구는 비싼 값에 팔려나갔지요. 나무를 어느 세월에 3년이나 묵혀? 대충 말리면 되지. 덕상이는 항상 할아버지를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또가 두 소목장이에게 큰 책장을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덕상이의 나무 창고가 텅 비어 있었지 뭐예요. 이 일을 어쩐다? 말린 나무를 구해야 하는데. 그날 밤 할아버지의 나무 창고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에 있던 나무가 깡그리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전에 베어둔 오동나무도 함께 모습을 감추었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속이 상해서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기는 할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날품팔이를 했지요. 어느 날 모기는 헌집 치우는 일을 돕다가 우연히 어른들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게, 저 대들보는 어찌할 텐가? 글쎄, 땔감으로나 써야지 다른 쓸모가 있겠나? 순간 모기의 머릿속에 반짝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모기는 달구지를 빌려 헌집에 나무를 싣고 왔습니다. 나무를 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이렇게 오래 묵은 나무를 대체 어디서 구한 게냐? 모기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헌 집에 대들보를 얻어왔어요. 할아버지는 당장 나무를 잘라 대패질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잘 다듬은 나무를 짜맞추어서 오동나무 기름을 먹였지요. 할아버지는 못 하나 쓰지 않고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소박하고 튼튼한 책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든 책장이 동헌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또는 덕상이의 책장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지요. 할아버지의 책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봐라, 젊은 소목장이 덕상이에게 큰 상을 내리고 소목장이 할아범에게는
보리쌀 한 마를 내주어라. 덕상이는 할아버지를 마음껏 비웃었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사또가 있는 동헌에도 물난리가 났지요. 사또나리, 큰일 났사옵니다. 이방이 호들갑을 떨며 달려왔습니다. 이방은 서고를 살피고 돌아오던 길이었지요. 사또는 이방을 따라 서고로 가보았습니다. 덕상이의 책장이 온통 뒤틀어져서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책장은 변함없이 똑바로 서 있었지요. 놀란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두 소목장이를 당장 불러들여라. 소목장이 덕상이는 내 죄를 알렸다. 사또나리, 알고 보면 이것은 모두 할아범의 잘못입니다. 사실 저 책장은 할아범의 오동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내 나무를 훔쳐간 것이 바로 내 놈이로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사또는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심보가 고약한 덕상이는 큰 벌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가구를 몰라보아 미안하오. 사또는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의 가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슬기로운 모기도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소목장이가 되었답니다. 투구에 끓인 음식, 전골. 먼 옛날 고구려 때 일이에요. 어느 해 겨울 북쪽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어요. 고구려 군사들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요. 아침부터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어요. 공격하라! 공격하라! 고구려 군사들은 적들을 에워싸고 활시위를 힘껏 당겼지요.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추격하라! 추격하라! 우와! 고구려 군사들은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함성을 지르며 달아나는 오랑캐들을 뒤쫓았어요. 퇴각하라! 퇴각하라! 오랑캐들은 험한 산을 기어 올랐지요. 얼마쯤 올랐을까요? 둥둥둥. 커다란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산등석위에서 수많은 오랑캐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왔어요. 오랑캐들은 고구려 군사들이 쫓아올 것을 미리 알고 숨어 있었던 거였지요. 공격하라! 공격하라! 이번에는 오랑캐 대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후퇴하라! 후퇴하라! 고구려 군사들은 오랑캐들에게 쫓겨 산을 내려갔어요. 오랑캐들은 맹렬한 기세로 고구려 군사들을 추격했지요. 그러나 산기슭에 다다르자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어요. 쫓겨 내려온 고구려 군사들이 산기슭에 남아있던 군사들과 힘을 합쳐 총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오랑캐들은 고구려 군사들에게 쫓겨 달아나기 바빴지요. 쫓고 쫓기는 싸움이 몇 날 며칠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많은 병력을 잃은 오랑캐들이 모두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만세! 만세! 어둠 속에서 고구려 군사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면서 다음 전투를 준비한다. 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두들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전투를 치르느라 지칠 대로 지쳐버렸거든요. 저녁 식사는 준비되었느냐? 대장이 묻자
한 병사가 달려오더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장님! 무슨 일인가? 어서 말을 해보아라. 대장의 명령에도 우물쭈물하던 병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전투 중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허, 큰일이로군. 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음식을 모두 내놓아라. 몇몇 병사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이 전부인가? 예, 이것마저도 끓이지 않고서는 먹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를 어쩐다. 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싸움할 때 쓰는 투구를 벗으며 물었어요. 자, 여기라면 끓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릇은 그렇다 하더라도 끓일 물이 없어서. 물이라면 저 눈을 담아 끓이면 되지 않겠느냐? 야, 그러면 되겠군요. 역시 대장님이십니다. 병사들은 감탄을 하며 바삐 움직였어요. 몇몇 병사들이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몇몇 병사들이 투구 가득 하얗게 쌓인 눈을 담았어요. 물 대신 눈을 녹여 먹으려 했던 것이지요. 또 몇몇 병사들은 눈 속을 파헤치고 먹을 만한 풀잎들을 따서 넣었어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음식들도 모두 넣었지요. 잠시 후 보글보글 음식물이 끓기 시작하자 투구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한 병사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펄펄 끓는 투구 속으로 젓가락을 냉큼 집어넣었지요. 다 익었을까? 그러자 투구 앞에 모여든 병사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건더기를 집어먹었어요. 맛이 있을까? 한번 먹어보자. 병사들은 뜨거운 줄도 모르고 펄펄 끓는 투구에서 음식을 건져 먹었지요. 그런데 그 맛이 참으로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오, 정말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고구려 군사들은 그때 투구에 끓였던 음식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었지요. 그 뒤 고구려 사람들은 투구처럼 생긴 전골 냄비에 각종 재료들을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서 익는 족족 하나씩 건져 먹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전골 요리랍니다. 찌어야 맛이 나는 인절미. 조선시대 인조 2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하, 큰일 났사옵니다. 임금님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편전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이냐? 임금님이 물었지요. 평안병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켜 병사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쳐들어오고 있다 하옵니다. 뭐시라? 반란? 하지만 임금님은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괄이 새끼를 통해 곧장 한양으로 진격하고 있었거든요. 이괄은 도대체 어디까지 온 것이냐? 그게 호위무사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지요. 이괄의 진군 속도가 워낙 빨라서 어디까지 다가오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임금님이 탄식했어요. 잠시 한양을 떠나 계셔야 할 것 같사옵니다. 임금님은 대신들과 함께 웅진으로 떠났어요. 이괄은 곧 병사들과 함께 한양으로 들어왔지요. 임금님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때때로 대신들과 함께 공산성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았지요. 한양이 눈앞에 있거늘 내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인가. 전하, 송구하옵니다.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였지요.
전하, 아랫마을에 사는 임씨가 뵙기를 청하옵니다. 임씨라는 사람이 대신들 사이에 꿇어 엎드렸지요. 그래, 무슨 일이냐? 임금님이 물었어요. 전하,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옥체가 상하실까 염려되어 음식을 조금 장만하여 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임씨는 커다란 함지박을 임금님 앞으로 내밀었어요. 임금님 옆에 있던 대신이 조심스레 함지박을 열었지요. 함지박 안에는 콩고물을 묻힌 떡이 가득했어요. 냄새가 고소하구나. 임금님은 떡을 하나 집어 덥석 입안에 넣었어요. 쫄깃쫄깃한 것이 일품이구나. 임금님은 떡을 또 하나 집으면서 말했어요. 대신들도 하나씩 맛보도록 하시오.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지요. 오, 맛있습니다. 정말 쫄깃해요. 모두들 시장하던 참에 맛있게 먹었지요. 임금님이 물었어요. 이 떡은 이름이 무엇인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지요. 임금님은 떡을 가져온 임씨를 보며 물었어요. 이 떡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임씨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어요. 예, 찹쌀을 물에 불렸다가 찐 다음에 절구에 넣고 쿵쿵 찧어서 먹기 좋게 끊어서 만들었습니다. 임씨의 대답을 들은 임금님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이 떡의 이름은 임절민이라. 임금님 옆에 서 있던 대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임씨 임자에 먹기 좋게 끊었으니 끊을 절, 쌀 미자를 써서 임절미라고 하신 것이지요, 전하. 그렇소. 임금님과 신하들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임절미도 맛있게 먹었고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안 있어 임금님과 대신들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임금님의 군사들이 이괄과 그의 병사들을 모두 물리쳤거든요. 임금님은 한양으로 돌아와 잘 차린 수라상을 받았지만 임절미 맛을 잊을 수 없었답니다. 여봐라, 공산성에서 맛본 임절미를 만들어 오너라. 수락관이 임절미를 만드느라 분주해졌어요. 임금님은 빨리 만들어 오라고 재촉했지요. 아직도 멀었느냐? 잠시만 기다리시옵소서. 한나절이 지나서야 임금님의 수라 시중을 드는 상궁이 임절미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전하, 임절미옵니다. 임금님은 공산성에서처럼 임절미 하나를 들어 덥석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이 맛이 아니야. 그때 먹었던 구수한 맛이 나지 않아. 상궁은 임절미를 다시 만들어야 했지요. 구수한 맛이라. 상궁은 어떻게 해야 구수한 맛이 날까 고민하며 맵쌀이 섞이지 않은 좋은 찹쌀을 골랐어요. 주 재료인 찹쌀이 좋아야 해. 좋은 찹쌀은 차지고 보드라우며 구수한 맛까지 내지. 하지만 임금님은 또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맛이 아니다. 구수한 맛은 나나 그때 먹었던 쫄깃쫄깃한 맛이 나지 않아. 상궁은 임절미를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쫄깃쫄깃한 맛이라. 상궁은 좋은 찹쌀을 골라 물에 흠뻑 불린 다음 무르익게 쪘어요. 그러고는 쿵덕쿵 쿵덕, 쿵덕쿵 쿵덕 오랫동안 힘차게 쳤지요. 그것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콩고물을 묻혔어요. 그제야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맛이야.
구수하면서도 쫄깃쫄깃한 맛. 그래, 그때 먹은 바로 그 맛이로구나. 하하하.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 뒤로 상궁은 가끔 임금님께 임절미를 해서 바쳤어요. 그런데 임절미라는 발음이 쉽지 않았는지 자꾸 이렇게 아뢰었답니다. 전하, 인절미이옵니다. 임금님은 인절미 맛에 반해 임절미가 인절미로 바뀐 것도 모르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 인절미라고 어서 드리라. 고소하고 쫄깃쫄깃해서 요즘도 누구나 좋아하는 인절미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나누어 먹으려고 만든 설렁탕.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농사를 지어야 쌀을 얻을 수가 있고 쌀이 있어야 밥을 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농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농부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임금님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요. 또한 백성들이 굶주린다면 임금님의 마음도 편할 날이 없겠지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이 직접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어요. 선농단에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고 알려진 신을 모셔놓고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제사를 지냈지요. 제사상에 올린 음식은 선농단에 모여든 백성들과 골고루 나눠 먹었어요. 미리 준비한 커다란 가마솥에 쌀과 기장으로 밥을 하고 제사상에 올린 쇠고기로 국을 끓였지요. 고기를 모두 조금씩이라도 맛보기 위해서는 국이 제격이었거든요. 음식을 모두 나눠 먹고 나면 임금님은 직접 소를 몰아 밭을 갈았어요. 내 친히 밭을 가는 뜻을 헤아려 백성들은 농사일에 온갖 정성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니라. 예. 신하들 또한 임금님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밭을 갈았어요. 농부들도 이리 와서 밭을 갈도록 하라. 농부들은 신하들의 뒤를 따라 밭을 갈았어요. 이 행사는 해마다 계속되었지요. 어느 해 세종대왕이 선농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밭을 갈 때였어요. 우르릉 쾅쾅쾅.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찬 빗줄기였지요. 전하, 잠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사옵니다. 한 신하가 허리를 굽히며 아뢰었어요. 그래, 이 빗속에서는 밭을 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겠구나. 임금님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비가 그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일을 하느라 무척이나 배가 고팠거든요. 신하들과 농부들뿐만 아니라 임금님까지 모두 허기가 져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정도였어요. 남아있는 음식이 있느냐? 임금님이 물었어요. 황공하옵니다. 제사에 올린 음식은 남기지 않고 모두 나눠 먹은 음식인지라 모두 나누고 남은 것은 없다 하옵니다.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렇다면... 주위를 둘러보던 임금님의 눈길이 밭을 갈던 황소에게 머물렀어요. 저 소를 잡도록 하라. 신하들이 소를 잡자 임금님이 다시 명령을 내렸지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도록 하라. 예, 알겠사옵니다. 대답을 하고 물러난 신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먹기에는 소 한 마리가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거든요. 그때 신하들 중에서 한 명이 꾀를 내어 말했어요. 이것을 맹물에 넣고 끓인다면 국물 한 모금이라도
고루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군. 신하들은 커다란 가마솥에 잡은 소 한 마리를 뼈까지 모두 넣었어요. 그리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오래오래 끓였지요. 얼마나 끓였을까요? 뽀얀 국물이 우러나면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귀한 음식이로고. 임금님은 맛있게 한 그릇을 다 먹었답니다. 국물 맛이 별미로구나. 신하들과 농부들도 빠짐없이 한 그릇씩을 모두 먹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 설렁탕이라는 음식이 생겨났어요. 제사를 지내는 선농단의 이름을 따서 부르다가 설렁탕이 되었다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선농단에서 끓였던 눈처럼 희고 국물이 진한 탕, 설농탕이 설렁탕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있답니다. 지금도 설렁탕집에서는 커다란 무쇠솥에 각종 뼈다귀와 고기, 내장을 듬뿍 넣고 펄펄 끓여서 설렁탕을 만들어요. 눈처럼 희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면 맛있는 설렁탕이 만들어진 거지요.